민주당이가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문제와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이 쟁점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단독으로 채택했습니다. 여당은 일본 순방을 앞둔 흠집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사무총장에 이철규 의원을 선임하는 등 친윤계를 전면 배치한 주요 당직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차기 원내대표 자리를 둘러싼 물밑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정순신 국수본부장 낙마에서 드러난 인사검증의 허점 및 아들의 학교폭력과 입시 의혹을 짚어보고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관해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안전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방송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행안부와 경찰청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중심의 인사 문제를 제기한 반면 국민의힘은 전 정권 책임론으로 반박했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선 국가수사본부장 부실 인사 검증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를 임명하기 위해 인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2018년 KBS의 학교폭력 보도에 정 변호사가 거론됐는데도 경찰이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실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순신인지 여부를 확인을 못했다? 그렇습니다. 고위직 검사로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그리고 언론에서도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검사장 승진해서 누락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경찰 정보가 그 정도라고 하면 누가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검찰 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은 전 정권 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수본의 독립성과 경찰의 비대화를 우려해 검사나 법대 교수 등 외부 인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는 겁니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권력 비대화에 대한 해법이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았던 해법이 뭐냐면 국가수사본부장을 외부 인사에게 개방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 해법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발표 이전에 행안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지난 2월 정관의 피해자 보상과 변제 내용을 변경했고 행안부가 이를 승인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 내용이 구집이 들어간 거는 피해 보상 및 변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으로 만들기 힘드니 이거를 정관으로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재단에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국민의힘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의 부당함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의 조속한 판결을 위한 행안부의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 등을 보았을 때 이 장관의 신중하지 못한 발언 등은 도의적, 정치적 책임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탄핵은 탄핵 사항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이 밖에 행안부가 이태원 국조특위 결과 보고서에 이상민 장관의 위증 등에 대한 사실관계 정정을 요청했는데 이를 놓고 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여야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야당 단독으로 열렸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방식을 일제히 규탄하고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외통위에 불참한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순방을 앞두고 의도적인 흠집내기가 의심된다며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열렸습니다. 외통위에 출석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배상안 해법을 규탄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도 참고인으로 함께해 정부의 배상안은 절대 받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나 대통령 오포스라고 싶소. 나는 절대 금방 굶어 죽은 한이 있어도 그런 돈을 안 받으랍니다.
외통위는 야당 단독에 강제동원 해법 철회와 일본 정부와 기업 배상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습니다. 또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우리 정부 스스로가 무력화한 사법주권 포기 행위이자 또 그리고 이 윤석열 정권의 뒤틀린 역사 인식에서 나온 참담하고 굴욕적인 해법이다. 하지만 외통위의 전원 불참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순방을 흠집내기 위한 의도가 의심된다며 민주당의 국익 저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외통위 전체 회의 개최 시기를 한일 관련 현안을 한데 모아서 하도록 한일 정상회담 등 굵직한 현안이 끝난 후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현안 질의를 하자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특히 여야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16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 성과에 기대를 표하며 야당의 협조를 구한 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본 정부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얻어낼 계획입니다. 국회를 비롯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낼수록 일본으로부터 큰 양보를 얻어낼 수 있으리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대일 굴욕외교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정부의 대일 외교 노선에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한 이 굴욕적이고 일방적인 양보는 과연 어떤 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방향은 결국 한일 군수 지원 협정으로 이어지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일정과 맞물려 더욱 격해지는 모습입니다. 국회 방송 장장현입니다. 네, 정부가 제시한 일제 강제징용 해법 제3자 변제 방식을 두고 여야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을 박지영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외통위가 열렸는데 여당의 모습이 이제 보이지가 않았죠.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이 야당만 참여한 반쪽 회의였습니다. 네. 이 여야 외통위 간사가 회의 직전까지 의사 일정을 협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진 못했습니다. 회의 진행도 이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호 외통위원장 대신 이 야당 간사인 이재정 의원이 맡았고요. 이 여야 합의가 안 되다 보니 현안 질의에 답변할 이 박진 외교부 장관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야당과 이 참고인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등이 참석한 채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 야당은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은 굴욕적 해법이라며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네, 바로 이제 화면에 잡혔던 양금덕 할머니도 제3자 변제 방식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거죠? 네, 양금덕 할머니의 입장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돈은 못 받는다. 이 사람답게 살게끔 해달라. 네. 이 분해서 못 살겠다며 이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옷 벗으라 하고 싶다며 이 맹비난을 이어갔는데요. 이런 가운데 양금덕 할머니뿐 아니라 이 오늘 다른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들도 이 제3자 변제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 정부 측에 거부 의사를 공식 전달했습니다. 민법상 제3자 변제, 이 당사자의 반대 의사가 있을 경우 변제하지 못하는데요. 하지만 여당은 제3자 변제가 이 한일 청구권 협정과 이 대법원 판결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입장이어서 이 정치권에서는 이 제3자 변제 방식을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당은 오늘 외통위 회의 개최를 왜 반대한 건가요? 네, 이제 야당 단독으로 외통위 회의를 개최하기 전 이 김태호 외통위원장 말을 들어보면요. 네. 이 변수가 생겨 회의 일정 변경을 여당에서 요구한 거라고 했거든요. 네. 여기서 말하는 변수, 이 바로 이번 주 16, 17일에 예정돼 있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반일, 이 한일 정상회담 일정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한일 정상회담 전 이 외통위 회의를 하는 것, 이 전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건데요. 민주당이
외통위 회의를 여는 건 이 한일 정상회담에 영향을 주고 이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외통위 회의 오늘 말고 한일 정상회담 이후 회담 성과 등을 놓고 열자고 주장을 한 건데요.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외통위 회의 개최를 반대하는 게 이 용산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는데요. 이 김태호 외통위원장은 이 대통령실 의중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네. 넘겨짚어서 할 이야기는 아니고요. 외교적인 문제가 여야의 문제를 떠나서 국익과 관련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종합적으로 이렇게 고려해서 일정을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느냐. 그것도 하나의 의제로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네. 외통위에서 이제 야당 단독으로 강제징용 관련한 결의안도 이제 채택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결의안 내용,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네. 이 내용은 세 가지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을 즉각 철회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회가 일본 기업의 배상과 직접적인 사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 피해자 중심의 외교적 노력을 네. 다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일본 정부가 강제 동원 과정에서 일어난 인권 유린을 인정 사과하고 이 전범 기업의 사과와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네, 한 가지 소식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오늘 저녁에 만찬 회동을 하죠. 네, 이제 김기현 대표가 선출된 이후 닷새 만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여당의 새 지도부 출범을 축하하는 자리인데요. 김 대표와 이제 선출된 최고위원 5명 등이 만찬에 참석을 하고요. 윤 대통령과 국민의 새 지도부는 앞으로 당정 간 원활한 소통과 협조 의지를 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만찬 회동 결과에도 주목이 되는데요. 앞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김기현 대표를 예방하는 자리에서 밝힌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주례 회동 등이 실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 분석은 박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사무총장의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을 임명하며 친윤계 지도부에 더욱 힘을 실은 가운데 지명직 최고위원은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강대식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핵심 인선을 마무리한 국민의힘의 관심은 이제 김 대표와 함께 당을 이끌 차기 원내대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예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선출직에 이어 핵심 임명직도 친윤계로 꾸려졌습니다. 당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사무총장엔 핵심 친윤계인 재선의 이철규 의원이 전략기획부총장과 조직부총장 역시 친윤계인 초선의 박성민, 배현진 의원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수석 대변인은 유상범, 강민국 의원이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장은 박수영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다만 지명직 최고위원은 친유승민계로 분류되는 강대식 의원이 임명됐는데 김기현 대표가 강조했던 통합 차원의 인사로 풀이됩니다. 당직 인선은 일단 시급한 것부터 우선 당장 당무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급한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다음 차근차근 여러 인물들 추천을 받아가면서 골고루 인재를 등용하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주요 당직 인선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제 관심은 원내대표 선거로 향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4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한 후 동반 사퇴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4월 말로 예상되고 후보군으론 4선의 김학용, 3선의 박대출, 윤재욱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차기 원내대표는 김 대표와 함께 윤석열 정부 2년차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내년 총선을 이끌어야 하는 만큼 당 안팎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김 대표 지역구가 울산인 만큼 지역 안배가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과 거대 야당을 상대할 수 있는 전투력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이 나오는 가운데 선거 준비에 돌입한 후보들 간 신경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전당대회 경쟁 후보였던 안철수 의원을 만나 총선 압승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하면서 통합 행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여 공세를 강화해 다시 격화된 친명계와 비명계 간의 내홍을 돌파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야 대표 소식을 임채원 기자가 전합니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당의 대통합을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연대, 포용, 탕평의 이른바 연포탕 행보에 나섰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는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통령실 행정관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비판하며 김 대표와 대립해왔는데 김 대표는 오늘 안철수 의원을 만나 당의 화합과 총선 승리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중도 외연 확장 또 수도권에서의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안철수 의원께서 가지고 있는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좀 더 정리한 다음에 만나서 다시 구체적인 논의를 더 하자.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지 당분간 숙고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의원은 당내 과학기술 분야 특위위원장을 맡아달라는 김 대표의 요청에는 재충전의 시간을 달라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내일 전당대회 모바일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한 황교안 전 대표와도 오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과의 만남도 추진할 계획인데 김 대표가 비윤석열계를 끌어안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당정이 하나가 돼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경제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당이 내년 총선과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내홍 수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무더기 이탈표 사태에 이어 경기도지사 시절 전 비서실장의 극단적 선택에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도의적 책임을 지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일단 이 대표는 대1굴욕 외교 대책위를 출범시키는 등 대여 공세를 강화해 악재를 돌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여당의 새 지도부가 출범했는데 말로만 민생 앞세우지 말고 국민 우롱할 생각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민생 의지를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명운을 야당 탄압에 걸지 말고 민생 위기 극복에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내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비이재명계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전해철 의원은 이 대표가 많이 내려놨다고 할 정도로 탕평 인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강훈식 의원도 당 불신 해소를 위해 이 대표가 혁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대표가 공천제도 TF에 비명계 인사들을 다수 배치해 분위기 전환에 나섰지만 인적 쇄신 요구가 계속되면서 이 대표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김기현 당대표 체제 이후 첫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와 거대 노조의 괴롭힘 방지를 주제로 노동조합법 개정을 논의했습니다. 김기현 당대표는 정부의 3대 개혁 중 가장 시급한 과제는 노동개혁이며 그중 사회적 과비용을 초래하는 노동조합의 회계 불투명성이 첫 번째 개혁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비공개 논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의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활용해 규약과 결산 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등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노조가 불이익한 처분과 폭행, 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이나 탈퇴를 강요, 방해하거나 다른 노조와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 활동과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연금 기금 주주권 행사에 정부의 부당 개입을 막겠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강훈식 의원 등 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될 상근 전문위원으로 검찰 출신 인물을 임명한 건 연기금 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위원들은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를 현행대로 가입자 단체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3 대한민국 재정을 발간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재정은 최신 재정정보를 제공해 예결산 심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국회 예산정책처가 2004년부터 매년 발간하는 책으로 올해에는 특히 지자체가 지급 보증하는 지방채무와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로 발생하는 국가채무 등에 대한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조희섭 처장은 우리나라의 재정 구조와 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국회에서 예결산 심의를 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과다한 이자 부담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금리 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출금리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등에서 가계이자 부담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은행이 막대한 이자 수익으로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을 놓고 정부와 정치권이 금리 산정 체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산정 체계는 대출금리 인상이나 은행 이자 수익 확대 원인에 따라서 정책 개입의 필요성이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며 원인 분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4월 13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정치톡은 분당은 새집입니다. 친윤계 핵심 인사들로 새 지도부 인선을 마무리한 국민의힘. 벌써부터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전망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분당은 자기 집 아니야. 새집이야. 원주인은 김은혜야. 김은혜가 내 집 내놔라 이거면 집 내줘야 돼. 그럼 갈 때는 노원뿐이야. 이준석이하고 붙어야 돼. 홍준표 시장은 안철수 의원을 향해 내년 총선에선 노원 지역구에서 출마해야 한다며 강조했는데요. 안 의원은 정계 입문 이후 서울 노원병에 출마해서 2번 당선됐었죠. 지난해 6월에 보궐선거를 통해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 당선됐는데요. 홍 시장은 경기 성남 지역을 두고 안 의원이 빌린 지역이라면서 일갈한 겁니다. 이뿐 아니라 공천과 관련된 발언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노원병 공천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에 대한 우려, 걱정이 컸던 만큼 이번 전당대회에서 사실상 1차적인 평가가 된 거거든요. 본인도 그 평가를 받고 싶어서 천하용인에 대한 평가를 받고자 나온 거 아닙니까? 천하용인 중에서 기용이 된다면 그보다는 뭐 차라리 안철수 의원 측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우리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하고 계시죠. 조금 더 모두를 전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잘 안 바뀌니까 문제겠죠. 김병민 최고위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은 경쟁 구도에 섰던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안 의원은 몰라도 이 전 대표는 안고 가기 힘들지 않겠냐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태영호 최고위원은 총선 승리를 위해선 안 의원도 이 전 대표도 모두 같이 가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함께 갈 수 없다. 이렇게 미리 선을 그어놓고 이제부터 가는 건 아니다. 이준석 대표 쪽이나 안철수 쪽에서 총선을 이겨야 한다는 그런 절박함이 있다면 결국은 다 같이 일체 당정 또 당의 하나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옳다. 오늘 김기현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죠. 전당대회 당일까지 신경전을 벌였던 두 사람. 당내 화합과 윤석열 정부를 위해 하나로 뭉치고자 만남을 추진했다고 하는데요. 김기현 대표 측은 안 의원의 선두로 천하람위원장과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와도 만날 것이라고 하죠. 새로운 시작을 알린 국민의힘, 지금은 전당대회 후유증에 잘 아물 수 있도록 원팀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닐까요?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팬덤 정치의 수혜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당내 지지층 간의 갈등이 최고조인 상태죠. 팬덤 정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열성 당원들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팬덤 정치의 수혜자가 그것을 제어하고 또 자제시키고 그걸 정지시키기 위해서 훨씬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정치에서 필요한 것인데 지금의 팬덤 정치는 반대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극단의 방식과 내용으로 공격합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돌고 있는 이른바 수박 7적 포스터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들은 반란표를 던진 의원들 색출 작업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총리 그리고 친문계와 비명계 의원을 포함한 7명을 수박 7적이라고 지칭한 겁니다.
정치의 팬덤 문화가 응원을 넘어서 문자 폭탄 같은 공격성을 띠게 된 건 지난 2017년 4월쯤으로 보이는데요.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일부 극렬 지지자들이 상대 후보에게 문자 폭탄과 비방 댓글을 단 행보에 대해서 양념 같은 것이라고 발언해서 논란이 됐었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양념 발언 그 바로 다음 날 그 심한 정도와 기준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을 표하면서 사과까지 하셨습니다. 팬덤 정치의 수혜자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책도 마련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방지를 하는 노력을 해야만이 저는 그런 일들을 막을 수 있다. 전혀는 양념 발언이 나왔던 당시를 언급하며 문 전 대통령은 빠른 유감 표명과 사과를 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팬덤 정책 수혜자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극렬 지지자들의 응원 방식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팬덤 정치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새롭게 출발한 국민의힘 김기현 체제, 안으로는 당내 통합, 밖으로는 협치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텐데요. 새 지도부에 바라는 점을 헌정회장을 지내신 신경식 국민의힘 상임 고문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지난주 전당대회를 거쳐서 오늘 당직 인선까지 있었고요. 사실상 친윤 지도부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친윤 일색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놓고 당정 일체로 일사불란하게 이제 정책을 펼칠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기대도 있는가 하면 과연 그 건강한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는 좀 우려의 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 원로로서 이번 그 전당대회를 어떻게 이제 보셨으며 건강한 당정 관계는 그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예. 그 새 지도부가 이제 구성됐는데요. 네. 그 새 지도부에 대해서 제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첫째, 경선 과정에서 노출된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5년 동안 정권이 민주당에 넘어가 있어서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집수리를 단단히 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기둥에 칠도 해야 하고 또 페인트도 뺏겨내야 하고 굽어진 진입로도 바로잡아야 하고 이런 큰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이 똘똘 뭉쳐 대통령의 지도 노선을 확실하게 끌고 밀고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이 대화합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이념을 구현할 수 있을 때 정권 교체의 큰 뜻이 살아나고 내년 총선에서도 국민의 심판에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정치권이나 사회가 여, 야, 중도로 삼분화되어 있다고 보겠는데 새 집행부는 중도층의 주장에 각별히 좀 주의를 기울여서 연령층으로 볼 때 노장층과 청장년층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같은 세대 간 격차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통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김기현 대표가 강조했던 것도 바로 연포탕입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오늘 또 안철수 의원을 만났다고 하는데 앞으로 공천 문제가 남아있죠.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의 공천 문제, 김기현 대표에게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김 대표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참 오래 알고 있는데 사람이 원만하고 앞으로 잘 상황을 이끌어갈 걸로 봅니다. 이번에 그 내세운 연포탕이라고 하는 것, 연대와 포용과 탕평, 이것이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는 꼭 들어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연포탕이 제맛을 내려면 우선 선거전에서 각을 세웠던 안철수 의원, 또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을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처우하느냐가 큰 주목거리라고 저는 봅니다. 과거 한나라당 시절 당의 실세였던 김윤환, 이기택, 신상우 세 분이 공천을 못 받고 탈락했었습니다. 그 후에 치루어진 대통령 선거에서 결국 우리가 패배했고 정권이 넘어가고 말았죠. 우리 말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받는 입장이 아니고 주는 입장에 서 있는 이 당 지도부는 껄끄러운 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다 묻어버리고 당의 중추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는 관점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뉴스를 보면 안철수 의원이 이제부터 일치 단결하여 전진하자고 발언을 했고, 이를 받아 김기현 대표는 원래 한 식구라고 덕담을 하는 것을 제가 뉴스로에서 봤습니다. 고마운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그 쌍특검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의 이에 대한 그 맞대응이 첫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여소야대 속에서 이제 방탄 프레임만 외치고 있을 수는 없는 게 이제 여당의 현실인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와 야당과의 관계를 앞으로 이제 여당이 어떤 자세로 이제 그 풀어 나가야 될까요? 예, 그래요. 지금 민주당에는 당대표 거치로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격렬하게 여야가 대립하고 논쟁을 벌이고 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양쪽 다 같이 살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졌는데 지금은 아예 상대방의 싹을 자르자는 심정으로 대하는 것 같습니다. 야당 총재라는 국민적 이미지는 인격이나 사생활이나 가정이나 주변 전부가 공익적 개념을 갖고 지냈는데 오늘날 와서는 완전히 이미지가 바뀌어버렸어요. 과거에는 야당이 국민을 위한 야당으로 하나에서 10까지 국민이 먼저였는데 지금은 내가 먼저고 당이 다음이고 국민을 끝에 붙이는 감이 있습니다. 과거 야당 대표는 그 출발부터 가시밭길을 걷는 심정이었고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잘 아시겠지만 평생 야당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40년 넘게 야당을 지켜 마침내 대통령이 되었고 김대중 대통령은 그보다 더 큰 고난을 받아 사형 언도를 받고 감옥에 갇히는 등 평생을 야당으로 고난을 겪다가 마지막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당원들이 일체감과 사명감을 깊게 새기는데 오늘날 야당 당선은 그렇지 못해 당원들과 거리감이 깊어지는 느낌입니다. 현재 민주당이 몇 가지 악재가 겹쳐 궤도에 좀 혼선이 오는 것 같은데 위기는 기회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야가 냉각기를 갖고 서서히 정상화시켜 건전한 여야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경식 국민의힘 상임고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짝을 전할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없음, 낮음에 갑자기 반성과 화해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근거가 뭐였습니까? 저는 있었다고 봤습니다.
국민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뭔지 서울대는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사이한건 없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일상의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네, 이른바 정순신 사태, 인사검증 부실과 아들의 학폭 의혹으로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보완책은 무엇인지 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단장이신 강덕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예. 바쁘신데 또 나와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간단한 질문, 좀 가벼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평소에 메모장 대신에 손바닥에 메모를 잘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오늘도 그렇게 하셨는지 손바닥 잠깐만 좀 카메라 쪽으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제가 지웠습니다. 아, 일부러 지우고 방송 때문에 지우고 오셨어요? 근데 메모장이 있는데 굳이 손바닥을 이용하시는 이유 좀 들어볼까요?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심리적 위로와 위안을 줍니다. 아, 손바닥에 쓰면 심리적으로 위안이 되십니까? 왜 그런 건가요? 일단 내가 혹시 논리 전개가 잘 안 되거나 이 말이 잘 막혔을 때 의지할 때가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 위로가 되고요. 두 번째는 그날 함께 계신 분들한테 저 사람은 원고지 안 보고 하는구나 그러면 신뢰를 주는 작용을 하더라고요. 네. 사실은 제가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 야당 총재하셨을 때 항상 말씀하시기 전에 메모장을 보시고 메모장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걸 보고 야, 저렇게 연설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배웠습니다.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연설을 배워서 저는 메모장 대신 이 손바닥을 대중 연설을 하실 때 원고 없이 하시는 게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혹시나 까먹었을 경우에 볼 수 있게 그리고 이제 또 참고용으로 쓰신다. 대중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거. 알겠습니다. 원고 없이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스피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최근에는 그 인사 검증과 또 학교 폭력 관련한 메모들이 좀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먼저 인사 검증 부분부터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대통령실은 인사 검증에 대해서 본인이 먼저 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한동훈 장관은 제도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 인사 검증 과정을 들여다보니까 좀 어떠셨습니까? 그 대통령실에서 본인이 말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사실은 대통령실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순신 개인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인사를 추천하고 예를 들면 검증하고 이런 건 다 대통령실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인사 과정에서 이미 알고 있었을 거라는 그럼요. 말씀인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약 5년 전에 우리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 문제가 사회 이슈화가 됐을 때 그 당시에 윤석열 현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한동훈 장관이 그 안에 검사였고요. 또 이 정순신 씨가 그 안에 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부적으로 전 다 알 수 있었고 알고 있음에도 이렇게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또 우리 한동훈 장관이 지난번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사검증 관련된 부분은 어쩌거나 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고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마지막은 대통령실의 인사검증과 그리고 인사정보관리단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책임의 가장 큰 단위는 대통령이 있고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한동훈 장관이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네네. 또 이번 그 사태에서 이제 많이 국민들에게 공분을 가장 샀던 지점은 그 법조인이 이제 아빠인데 그 아빠가
반성 대신에 그 대법원 소송까지 가면서 아빠가 이제 시간 끌기로 갔다. 그 지점인데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사례가 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그 학폭 그 가해자의 재심, 또 행정심판 청구, 또 집행정지 인용이 얼마나 많은가요? 제가 알기에는 우리 학교 폭력 관련해서 행정 소송이 최근 3년 동안 약 498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인용률이 58%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용률이 58%가 넘다라는 건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 소송을 해서 그래서 인용됐어. 그러면 그거 자체가 스톱이 중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지가 되면 예를 들면 다른 학교에 전학을 가야 되는데 그 전학을 안 가고 그 학교에 그대로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면 2차 가해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시에 같은 학교에 다니고 또 우리 예를 들면 민사고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 생활을 전원합니다. 그러면 기숙사 안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학교 생활을 24시간 동안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그리고 전 아빠 찬스라는 건 아빠의 갖고 있는 권력, 아빠의 경제력 이런 것들이 소송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통상적으로 이 학교 폭력 관련된 소송이 적어도 예를 들면 뭐 한 1,000만 원,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상까지 든다라는 게 그 변호사분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 정도는 서민들은 생각할 수 없고요. 네. 그리고 서민들은 당장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아빠 입장에서 보면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이 2세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것들이 자료로 남는 거, 기록으로 남는 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갖고 있는 권력과 아빠가 갖고 있는 경제력 이런 것들이 우리 이 소송에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 인용률이 58%라는 건 어쨌거나 이 기득권이 법적으로 합법화 시켜주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학폭 피해자 측에서 이제 오히려 항소를 했을 경우에 이기는 확률이 50% 더 많이 있다는 그 말씀인 거죠. 예, 그렇죠. 예, 가해자가 측이 더 많이 이긴다. 그런 거죠. 그게 정말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학폭으로 이제 뭐 규정이 지어지고 했지만 나중에 밝혀진 건 전혀 사실 무근인 그런 억울한 그 학폭 처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구제 방법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행정 소송 제도를 만든 건데 실제로 이 좋은 의미를 갖고 소송 제도를 만들었지만 이거를 악용하는 사례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대체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모의 경제력이 없으면 이 소송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어떤 변호사를 예를 들면 이걸 소송을 맡기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 관련된 전문 변호사도 있고요. 이것과 관련된 예를 들면 소송에 이긴 사례들 보면 대부분 금액에 비례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선한 생각을 갖고 이런 제도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아빠 찬스, 아빠의 경제력, 아빠의 사회적 권력 이런 것들이 이 법을 뭐 악용한다라는 표현 쓰면 뭐하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하신 2차 가해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그 정순신 전 변호사 그 아들이 가해 학생이지 않습니까? 2017년부터 1년 동안 그 피해 학생을 괴롭혔고 2019년 초에 강제 전학 조치가 이뤄졌다고 들었는데 상당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같이 학교를 다녔다는 건데 자, 그 사이에 피해 학생이 공황장애와 함께 또 극단적인 성택까지 시도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고통을 막을 방법이 있을지 방안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한 학생은 그 대학교도 들어가지 못했고요. 한 학생은 예를 들면 대한민국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 학폭 관련된 이 제도적 허점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제도 개선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제도 개선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데 이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런 악용하는 사례들을 어떻게 없앨 건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고통을 당한 학생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제 시도를 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가해자가 이제 뭐 서울대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명문이라고 꼽히는 이제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학교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진학을 할 수 있었느냐 물어보니 절차대로 했다. 우리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이제 일관된 대답들을 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뭐 당연히 답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회 차원에서 좀 이걸 좀 속 시원하게 좀 풀어줄 방법이 없나요? 뭐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또 지난번 서울대 그 TF팀이 방문했을 때 네. 말씀하신 대로 절차대로 했다. 그리고 확인해 우리가 구체적인 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절차대로 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질문을 했을 때 예를 들면 감점을 했냐? 그리고 예를 들면 감점을 했다면 몇 점이냐? 이렇게 구체적인 걸 얘기를 하면 말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학교에 다니고 있냐? 아니면 휴학 중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말해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서울대는 서울대가 어떻게 보면 서울대가 갖고 있는 사회적 이치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겁니다. 서울대는 분명히 예를 들면 법인화돼 있다고 하지만 국민들의 세금으로 네. 운영되는 대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로 자기 스스로가 자기 부정을 한다라는 건 서울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전 다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고민 역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그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이성민 의원이 낸 그 정순신 방지법이 있고 또 의원님께서는 예. 또 발의를 준비하고 계신 정순신 아들 방지법이 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정순신과 관련된 우리 그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부분은 인사정보관리단이 현재 법무부에 있는데 이걸 이제 인사혁신처로 옮겨서 이 인사 관련 재반 업무를 이 법무부에서 손을 떼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 큰 틀에서 정순신 방지법 그래갖고 공직자윤리법 안에 직계가족이나 본인이 학폭 관련된 부분이 있을 때는 인사에서 배제한다. 그리고 또 고등교육법에 우리 그 대입 전형에 학교 폭력 등 생활기록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몇 가지 안들을 갖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학폭 가해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만이 능사일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오히려 좀 더 소송이 느는 역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뭐 우리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폭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 그리고 또 이슈가 학폭이 터진 이후에 대응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방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고요. 실제로 학교들 여러 군데 사례를 보면 학폭이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학교를 보면 대체적으로 학교 문화, 풍토가 상당히 좀 민주시민 교육이 돼 있는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교 문화와 풍토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게 이제 예방이랑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학폭 문제가 터졌을 때 바로 분리하고 이런 그 제도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서로 예를 들면 잘못을 서로 인정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학교가 자율적으로 좀 이 부분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다 법적인 규제 뭐 이런 쪽만 계속 사회적 지금 이슈가 지금 상당히 세졌기 때문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고민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그 사태를 두고서 여야 모두 이제 뭐 정말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 데는 이제 한 목소리를 이제 모으고 있지만 해법에서는 이제 엇갈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사건 자체에 이제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근본적인 해법을 찾자. 그래서 이제 정쟁으로 이용하지 말라 뭐 이런 입장인데요. 앞으로 이제 교과위와 당내 TF의 계획 그리고 정부 여당의 위원장으로서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 부분은 저는 여야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입장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본질은 우리
경찰 권력을 네. 우리 검찰 권력이 장악하겠다라는 의도가 사실 좀 담겨 있다라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지난번에 이상민 장관이 경찰국 만들고 그다음에 이 국가수사본부를 검사 출신이 장악하고 이래서 경찰 권력을 우리 그 검찰 권력이 장악한다. 이런 뭐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본질적 고민과 그리고 어떤 경우가 됐든 제2의 정순신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아빠 찬스를 이용해서 대학을 가는 그런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네. 그리고 학폭과 관련된 말씀하신 대로 학폭이 터진 이후에 이 제도적인 법적 고민도 하지만 예방과 관련된 본질적 고민 그리고 이 학폭이 터졌을 때 일어났을 때 학교 내에서 자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화해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본질적 고민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렇게 만든 그리고 또 그 정순신 씨 아들이 우리 그 검사는 예를 들면 뭐 돈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라는 이런 식의 얘기들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이 사회가 얼마나 불편한 사회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회를 넘어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 좀 더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워낙 또 발로 뛰는 국회의원으로 유명하셔서 앞으로 손바닥에 어떤 메모가 새겨질지도 궁금하기도 한데요. 앞으로 그 지역구 현안과 더불어서 의정활동 계획에 들어서 마지막으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그리고 이 코로나 이후에 격차가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격차를 넘어서 열심히 하면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네. 점점 희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격차를 줄이고 불평등을 완화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 일한 만큼 보람을 얻을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노후가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는 사회 이런 사회를 꿈꿉니다.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임 그리고 사명감을 갖고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기후위기 포함해서 전 지구적 고민도 동시에 우리 의원들 여야를 넘어서 보수 진보를 넘어서 시대적 당위에 대해서 저는 여야 의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것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끝으로 한 말씀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돈이 없는 그 학폭 피해자도 그 소송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고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 법적인 장치가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씀 가슴 속에 담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오늘은 강덕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른바 정순신 사태 관련 인사 검증 그리고 학폭 논란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